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설이다, 그죠? 네. 오늘 기사를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사 읽다 보면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심취해서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잡담 안 하고 빨리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벤츠보다 왜 세금을 더 내나? 결국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벤츠보다 세금을 더 내나 보네요. 벤츠보다 높은 국산차 개소세 최대 30만 원 내린다. 기재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판매 가격에서 유통마진 뺀 금액 7월부터 과세 표준으로 적용. 성룡차 외 다른 품목도 혜택을 맥주 주세가 1리터당 30.5원 높아지나 보네요. 개소세 면제 비회원제 골프장. 주말 그린피 24.7만원 넘으면 입장객 세금을 2.1만원 내야 되네요. 국산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 소비세가 오는 7월부터 최대 30만원 줄어드는데요.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는 주세는 올해 인상률이 5.1%에서 3.57%로 낮아지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 납부 대상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확대된다. 국산차 개소세 역차별 해소. 기재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정부는 7월 1일부터 개별 소비세를 매길 때 판매 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기로 했다. 판매 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로 했군요. 개소세는 제조장 반출 가격의 5%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교육세가 개소세액의 30%로 붙는 구조다. 현재는 소비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 상태다. 개소세 아닐 때 왜 자꾸 개소주가 생각이 나죠. 요즘은 개소주 이러면 아마 20, 30대 미만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40대 초중반까지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개소주 이 길 가다 보면 길거리에 간판에 이제 개소주 이렇게 개소주가 뭔가, 개로 만든 소주인가 이런 어릴 때 막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약간 보약처럼 거죠. 그간 정부는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인 경우 제조장 반출 가격 대신 판매 가격에 개소세를 매겨왔다. 제조장 반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 쓰고, 국산차는 제조장과 위탁 판매업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유통마진과 판매관리비가 포함된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해 과세가 됐었네요.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지고 이후 유통마진이 붙는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군요. 6천만 원짜리 현대차 차량이 7,700만 원짜리 벤츠 차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역차별이 문제라고 보고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같더라도 유통마진을 감안을 해서 과세 표준을 조정하기로 했고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승용차는 가격이 20에서 30만 원 내려갈 것이고, 승용차 외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다른 품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3.57% 오른다는데, 맥주는 리터당 855원 20전에서
885원 70전으로 별로 얼마 안 드네요. 855원 20전. 야, 아직도 20전 이런 걸 쓰네요. 885원 70전. 요즘 이런 짜리 동전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요즘은 10원짜리도 거의 뭐 요만하게 해서 나오던데. 탁주는 42원 90전에서 44원 40전으로 인상이 되네요. 이건 맥주가 리터당 이 가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57% 오르면 855원 20전에서 885원 70전이네요. 저는 50전만 오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세금은 오는 4월 1일 반출하는 물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3.57%의 인상률은 작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의 70%다.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이었군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을 해서 탄력 조정 범위 70에서 130%의 하단으로 인상을 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 부담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당초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던 1인당 12,000원의 개소세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1,12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주말에 24만 7천원, 평일 18만 8천원의 이용료를 넘지 않는 곳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해서 개소세를 면제해 주네요.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면 내년부터 1, 2차 시험을 볼 때 각각 3만원의 응시료를 내야 되고요. 다만 세무사 시험에 필요한 영어 시험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해서 부담을 낮춘다. 스터디 카페와 낚시 어선업, 앰뷸런스 서비스업은 연수입이 2,400만원 초과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되고 해외여행 때 휴대폰으로 산 상품에 대한 관세 간이세율은 20에서 55%에서 15에서 47%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는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세무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 많은 세금 관련된 거를 다 어떻게 챙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세금이 혹시라도 제가 이 세금을 측해보는 이유가 세금을 낮춰주고 올리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사치제냐 필수 소비제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필수 소비제는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말 하반기부터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면 가처분 소득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으니까 소비가 줄어들 건데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사치제 중에서 아니면 이제 자유소비재, 네, 경기소비재 이런 부분은 가처분 소득도 떨어지고 물가 부담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자. 누구 제 축구하는 후배였던가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학원 등록비보다 저거 있잖아요. 태권도장. 태권도장보다도 더 빨리 끊어버리는 게 이제 피트니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 이런 게 먼저 끊겨버린다고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금을 보면서 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또 세금을 왕창 올려버리면 이 가격 저항이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쭉 훑어봤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세금을 왕창 올렸는데도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다 회복해버리잖아요.
필수 소비재, 특히나 중독성이 있는 필수 소비재라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보스 포럼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다보스에서 울려 퍼진 경기 낙관론, IMF는 올해 바닥 찍고 내년에 반등할 것이다. 요렇게 또 낙관론, 요즘 워낙 거의 비관론에 묻혀 살다 보니까 낙관론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좀 반갑네요. IMF 올해 바닥 찍고 내년에 반등. 다보스 포럼, 전쟁 팬데믹 경험했지만 경기 흐름 생각보다 견조. 최악 시나리오 전부 비켜가.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더 힘들다 표현 사라져서 경제 연착륙 전망 늘어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올해 얕은 침체를 겪는 수준에서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는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얕은 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IMF도 경기 전망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IMF에서 세계 경제 GDP 성장률을 좀 낮췄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지금 표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4.8이었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9년도에 마이너스 0.1, 세계 GDP 증가율입니다. 세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3%였었네요. 6%까지 올라갔고 23년도에 27%라고 돼 있는데 이게 2.7이겠죠. 아예 점이 살짝 보입니다. 2.7%입니다. 27% 증가면 주가 폭등하죠. 잠시 혹시나 했었는데, 전 미국 재무장관이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 대란, 코로나 변종, 배럴당 150달러를 넘는 유가 등 일어났을 법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전부 비켜가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이젠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인다고 말을 했고요. 최근 경제 비관론을 펴면서 강경한 긴축을 주장을 했던 그가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 되게 또 안 좋게 막 얘기 한번 하셨던 게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긍정적으로 좀 바뀌셨습니다. 다니엘 핀토 JP 모간 투자은행 부문 대표는 세계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우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경험을 했다. 긴축을 경험을 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독일 경제가 침체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네요. 유럽경제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독일의 1월 경기 예측 지수는 16.9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학계와 재계 지도자들이 최근에 세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가 확실히 커졌다고 얘기를 했네요. 코로나 방역 완화로 경제 활동을 재개한 중국이 세계 경기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컸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 특별 연설을 통해서, 류허 중국 부총리도 가 계시네요. 올해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중국은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네요. 앨런 조프 유니레버 CEO는 중국의 신속한 재개방에 따른 보복 지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장밋빛 목소리가 확산하자 IMF도 경기 전망을 상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화답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지타 고피나스 IMF 제1부총재는 이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개선, 임프루브먼트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 힘들다. tough. tough. It's very tough. 뭐 이러잖아요. 뭐 그 과목 어때? 수업 듣는 학생들 보고 그 교수님 어때? 뭐 힘들어 하는데 더 힘들다. tougher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이날 올해 세계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3.2%보다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우리 예상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분명히 좋은 소식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은 뒤 내년에 마침내 모두가 기대했던 반등세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2021년 10월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가장 최근이 작년 10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제시를 했는데 같은 해 7월 달에는 전망치가 2.9였었네요. 하지만 이달 말 발표될 수정치에서는 더 이상 하향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설명이었고요. 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도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높은 생활비로 인한 위기, 수십 년간 볼 수 없던 수준의 금리 등을 또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공급의 안정을 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리 핑크 블랙록 CEO 안보 우선론이 공급망 균열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가 계시네요,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네, 지금 한 1경 정도 운용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자산이 빠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한 40% 가까이 제가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제가 그 계속 작년 하반기에 명품 기업을 사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1등 뭐가 명품 기업인지는 이제 세계 1등을 쭉 기업들을 보면 되는데 973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503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야 거의 뭐 반토막 세일을 한번 해줬었고요. 지금 저점 대비 48.5% 750불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50%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블랙락 이런 기업들 장기 차트를 보면요, AUM 자체가 수다코가 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강의 갈 때 한 번씩 이런 얘기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고 어떤 주식 사야 되나 막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돈 벌려고 뭐 인버스도 사고 뭐 미국에 보면 3배짜리도 사고 ETF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 ETF 운용사를 사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계속 2011년도에 150불 하다가 거의 973불 갔다가 이렇게 이제 빠지면 정말 땡큐 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좀 모아가는 게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좀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걸 이런 식으로 돈 모두가 다 금맥을 찾으러 골드러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금광 옆에서 청바지 파는 회사가 뭘까라고 보면 우리나라 증권사잖아요. 증권사 다 주식 보시면서 막 매매하시고 매매할 때마다 매매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죠? 증권사 최근에 보면 증권 주주가 뭐 50% 이렇게 빠져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정권주 뭐 이런 부분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생각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리 핑크 CEO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안보 문제를 꼽았네요. 무역 성장, 투자 등의 재개 세션에 연사로 나선 레리 핑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반도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안보 논리로 세계가 분열을 한 게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네요.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각국이 공급망을 내재화하려 한 시도 때문에 물가가 널뛰었다는 얘기다. 하긴 핑크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지난해 9월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연간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다가 오히려 금융 혼란이 발생한 점을 예시로 들었다. 대신 그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주장을 했고요. 민간이 보유한 자금이 상당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유동성은 떨어졌지만 민간 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우호국에 구축하려는 프렌드쇼링이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했고요. 핑크는 대신 무역의 역동성이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수요처와 공급지의 거리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제조업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미, 특히 브라질이 이 역동성의 수혜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터키, 인도네시아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탈탄소화 방식과 현황을 정리한 혁신적인 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세션에 참석한 다른 연사들은 IR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IRA에 따른 일부 규제 때문에 유럽 내의 투자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UN 등을 통해 WTO와 UN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협정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알렉산드르 드크로 벨기에 총리도 WTO가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서 유럽은 IRA를 모방하기보다 해상풍력, 수소 발전 등 미국보다 앞서는 분야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IRA가 이번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줬듯이 이게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또 비슷한 시기에 보호무역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각자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있어서 서로의 역량을 집중하자. 다시 분업의 그런 부를 증대시키는 분업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니얼 퍼거슨 교수, 탈세계화는 미디어가 만든 신기루, 세계화의 양상만 바뀐 것이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또 분명히 최근에 그 주식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다 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그죠? 각자의 역할에서 이렇게 분업을 해야 전체의 부가 증대하는 그런 아담 스미스의 주장대로 될 건데 새로운 신냉전 체제, 중국하고도 이렇게 계속 뭐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전 세계 이제 부의 이제 증대,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저해가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탈세계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화가 끝났다는 것은 언론의
과장되게 쓰인 신기루라는 얘기인데 경제사학계의 거두로 꼽히는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시네요. 다보스 포럼에서 탈세계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에 회의적이라면서 세계화는 없을 수 없다고 단언을 했고요. 그는 이날 탈세계화 혹은 재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 이때까지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 or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 이렇게 제목을 다셨네요. 이런 세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코로나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난 여파로 미국이 산업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을 했다. 하지만 이를 세계화의 끝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그 양상이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자본과 이민 흐름의 증가세는 2007년 정점을 찍었지만 무역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퍼거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세계가 2차 냉전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했고요. 첫 세계화는 영국 제국주의가, 그 이후에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건 미국이 주도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이끄는 두 개의 질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이들 패권 국가의 대립으로 두 개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범차이나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공급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의 공장은 잔해 더미로 바뀔 것이라면서 대만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세계화는 거침없이 진전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11살인 내 아들도 등굣길에 BTS 노래를 내게 들려준다면서 K-팝을 소프트웨어 세계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고요. 중국 SNS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점도 소프트웨어 세계화를 사례로 꼽았고요. 미국이 실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같은 세션에 참가한 애덤 투즈 콜롬비아대 유럽연구소 소장은 세계화가 지역별 거점을 이루는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집트와 파키스탄은 중동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IMF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지역 단위의 통합 논리가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도 세계화는 바뀔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고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계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투즈 소장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세계가 상호 의존성을 갖는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일과 같다면서 기후 문제를 고려하면 세계화의 완전한 해체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고요. 나이어 우즈 옥스포드대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원의 학장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은 선거 때마다 바뀌지 않는 항구적인 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하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보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편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해 말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고 모습을 달리할 뿐이라면서 글로벌 교역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세계화의 종말이나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니라고 분석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세계 공장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각국이 멕시코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반등의 열쇠는 결국 중국이 쥐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 한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국이 노동력도 공급을 해주고 또 세계 명품 시장의 거의 40%를 중국 소비자가 사다 보니까 세계 반등, 경제 반등에는 반드시 이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리오프닝으로 내수 회복, 연말까지 강력한 성장 기대.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반등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입을 모았고요. 미국, 유럽 등의 침체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의 내수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세계 경기 침체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로라차 홍콩 증권거래소 회장은 중국의 리오프닝은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사건이라면서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이 포럼에서 경기 침체 비켜가기, staying ahead of recession, staying ahead of recession, 이런 제목의 또 세션인데요. 그는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가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들 모두 신흥국이며 강력한 경제 성장 요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차 회장은 아시아가 세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에 35에서 2027년도에는 45%가 될 것이라고 관측을 했네요. 아시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35%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더글라스 피터슨 S&P 글로벌 최고 경영자도 이날 중국 소비자들의 억눌린 소비 심리가 기저에 폭발하면 연말까지 강력한 성장이 가능하다. 악셀 레만 크레딧 스위스 회장은 이제 중국은 달라졌다면서 먼저 리오프닝을 했던 서구 사회의 경제 성장을 감안하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4.5%를 찍더라도 놀란 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위험으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꼽혔고요. 마리우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장은 여러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한 건 아니다면서 올해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레만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 지정학적 위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피터슨 CEO는 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이 지나치게 많이 발행됐다면서 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부채를 리파이낸싱 하려는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이 진짜 재밌는 기사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알파 세대 7년 뒤에 글로벌 명품 시장에 큰 손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MZ 세대까지는 들어봤는데 이제는 또 알파벳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문자로 또 넘어가나 봅니다. 알파 세대, 뭐 베타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알파 세대, Young and Rich 급증, SNS 영향을 받아서 MZ세대와 함께 소비 80%를 차지한다고요? 요즘 Z세대가 15세 첫 명품 구매라고 돼 있는데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세계 명품 시장의 주요 고객이 젊어지고 있고요. 7년 뒤에는 알파 세대가 2010년 이후 출생자네요. 가 MZ세대,
80년에서 2000년대 초와 함께 명품 소비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커지는 글로벌 명품 시장 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억 유로고요. 유로. 2810에서 2200억 유로로 갔다가 21년도에 2900억, 올해는 작년에 3530억 유로입니다. 그러면 대충 한 400조 시장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베인앤컴퍼니가 17일 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MZ세대가 명품 소비를 주도한 데 이어서 곧 알파세대까지 가세할 것이라고 보고요. 7년 뒤에 2030년에는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세계 명품 소비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80년대생 이후면, 지금 80년대생이 43살이니까 10년 뒤면, 한 8년 뒤면 50세, 80년대생이 50세가 되고, 50세 그 이하로, 그러겠죠. 50세 이하로 하면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G세대가 처음 명품을 구매한 평균 나이는 약 15세로 밀레니얼 세대보다 3, 5세 빨랐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데다가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기 쉬워졌기 때문이고요. 코로나에 주식, 암호화폐 투자 등에 성공하면서 부를 얻은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명품 소비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 편리해서 명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요. 그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샀나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암호화폐라든지, 얼마 전에 로블록스에서 돈 벌어가지고, 할아버지인가 아버지한테 벤츠 사줬다는 25살, 그는 또 청년의 얘기도 있었었는데, 얀 로저스 리핀 글로벌 소매 시장 분석가는 자산 증거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알파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처음 명품을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앤컴퍼니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악재에도 지난해 명품 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22% 늘어난 3,530억 유로, 약 471조 원이네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 추산되고요. 예로 이제 루이비통, 디올, 불가리, 티파니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 헤네시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해서 19%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그래서 신고가를 내고 있군요. 국가별로는 미국의 지난해 명품 매출이 전년보다 25%나 늘어난 210억 달러, 약 150조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매출이 1% 감소했고요. 유럽은 미국인 여행객이 늘면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명품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을 한 결과고요. 샤넬은 클래식 스몰 플립백 가격을 코로나 전보다 60%나 올렸고, 지난해 명품 가방을 비롯한 가죽 제품 판매액은 전년보다 25%, 코로나 전보다 40%나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1인당 명품 소비 지출액을 계산했을 때 한국인이 325달러로 세계 1위라는 분석이 지난 12일 발표됐습니다. 약 40만 원. 와, 그래요? 지출액.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루이비통이랑 샤넬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군요. 재밌는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